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KBS 신년 대담, 대통령과의 대담 보셨어요? 당연히 봐야죠. 네,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신년 특별 대담,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대통령실을 네, 가다. 근데 특별 대담인지 특별 잡담인지 아무튼 실제로 대통령실을 가더라고요. 갔겠죠.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실을 가는 걸로 시작을 한다. 실제로. 네, 간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큰 감동과 그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감동적입니까? 네, 이게 무슨 보통 대담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뭐 탐방 온 것처럼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웠습니다. 네. 그 컨셉은 누가 짜줬을까요? 아니면 KBS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일까요? 근데 언론사라는 게 한 거예요. 벤치마킹 어디 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얼마 안 남겨두고 난 다음에 손석희 앵커랑 같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형식이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때는 뭐 청와대를 가다 뭐 이랬습니까? 뭐 청와대를 가다 그거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대담인데 사이에 뭐 상춘제나 이런데 산책하거나 걷는 장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확장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잠깐 경례를 소개하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 대담을 들어가서 약간 불꽃 튀는 그런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때는. 손석희와 문재인이. 그렇죠. 요거는 근데 그때는 직설로 물어보고 직설로 대답하고. 이번에도 뭐 용산 대통령실은 뭐 짜여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통령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계속 프롬프터 보던데 그거는 아무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눈치 다 챘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프롬프터 여부는 모르겠고 대통령실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이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정제된 발언들이 나오던데. 아니 근데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편집을 했기 때문에 4일 동안 편집을 3일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편집은 확실히 했다. 왜냐하면 편집을 했겠죠. 그렇죠. 보면서 그 편집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탁탁 자른 게 느껴지는데 편집점이 느껴지는 거는 좋은 편집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편집점이 느껴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KBS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한 분들인데 아니 나름대로가 아니고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렇죠. 평생 그것만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노력해서 편집을 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디지털 편집기가 탁탁 끌어지는 느낌은 절대 안 나야 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래요? 가령 어떤 질문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전에 예를 들면은 답변하는 걸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30분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편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에러가 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술이 들어갔을 것이다. 왜 사흘이나 묵혀서 방송을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큰 의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어제 그걸 실시간으로 딱 보면서 사흘이 걸릴만 했다. 그렇게 사이사이에 대통령하고 연출해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이걸 다 컨셉에 맞춰서 다 컷하면서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풀샷으로 쭉 해가지고 계속 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찍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거 다 찍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대담하는 것도 다 질문 답하는 것들을 전부 다 사실 편집을 해줬을 거고 아무리 뭐 프로모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섞어가면서 편집하는데 딱 사흘이 걸릴만 했다.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도 저런 말이 나오고 이런 대답이 나오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네. 그게 저런 거는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대화지. 이렇게 느껴졌어야 되는데 그럼 인간들의 대화로 느껴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바이든 알리면하고 똑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왕과 신하의 대화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왕과 신하도 인간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대화. 아니 서로 동등한 인간. 제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 동등한 인간들의 대화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장범 기자 입장에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KBS가 국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니까 떳떳한 거예요. 네? 떳떳해 아니, 보이지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떳떳한 거야. 네. 자기의 자격이나 위치는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그래야지. 자랑스럽고 떳떳한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거는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그거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민을 대신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건 물어보고 또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냐 이거죠. 제가 요 네. 신문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이 방송의 본질을 보여주는 딱 한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장을 설명을 하면서 박 앵커 여기 앉아 보실래요?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박 앵커 여기 앉아 보실래요? 그랬더니 박장범 앵커가 그럴까요? 하고 거기에 앉아요. 앉은 다음에 어디 대통령 자리에 네, 앉은 다음에 국무위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앉은 다음에 여기 앉으니까 대통령의 책임감과 뭐 무게가 느껴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광이 이게 너무 컸네. 그렇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언론인이면 그렇게 권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권력과 언론인은 거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장면만큼은 굉장한 베스트 샷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른 앉아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 현안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을 보면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박장범 앵커가 추가 질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나마 추가 질문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뭐 이런 거 사실 대통령이 자기 자랑하기에 좋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꼬리를 물고 있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현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랑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한참 얘기할 작은 파우치 얘기가 있어요. 작은 파우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명품백 아니고 작은 파우치 조금 이따 쭉 얘기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얘기한 거에 더해서 심지어 제가 어디서 감탄했냐면 늘봄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늘봄학교에 대해서 지금 늘봄학교 학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초등교사들이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그냥 이렇게 대책 없이 확대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KBS가 그 대통령이 어린이들하고 즐겁게 그 교실에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인서트를 쫙 넣어줘요. 갑자기 확 넣으면서 좋은 음악을 확 깔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멋지네. KBS냐 국정홍보처냐. 브라보. 너무 열받아갖고 오늘 이 음료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다 마시려고 제가. 네. 아니 그 왜 우리가 서울에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전두광이가 하나의 새로 가입한 멤버를 불러서 자기 자리 그 보안사령관 하기 전에 안 봤어요 저는 영화를. 그래요?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고. 네. 그 자기 자리에 앉히잖아요. 보안사령관 자리에 앉힌 다음에 앉아봐. 앞으로 너가 나고 내가 너야. 그거네. 박장범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박장범이야. 그거네. KBS가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이 KBS야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거는 좀 아니지. 그게 연출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10분 동안 그 얘기를 했네. 아니 이게 사전 토크가 뭐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문 얘기해야 돼요. 신문 얘기. 네, 신문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신문 얘기하는 코너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 분노 지수가 좀 올라가셨죠 지금? 아니 별로 안 올라갔어. 아직은 별로 안 올라갔어. 오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전 절대 분노하면 안 된다. 뭐 일단 저는 분노를 하고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요? 사실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제 불가피하게 약속이 있어서 약속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 딱 10시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어폰 꽂고 이거 막 계속 보면서 걸으면서도 보면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어제 특별 대담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인생의 자괴감을 느꼈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욕도 나오고 대담에 대해서 욕도 좀 나왔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확 퍼질러 가지고 옷도 갈아입을 생각도 못 하고
예. 저도 그러면 약속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MBC의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오늘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장식 네. 변호사 그만두는데 오늘 접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쫑파티를 어제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갔었어요. 요거 봐야 돼서 안 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야. 저도 부르던데, 저도 초대하던데, 저는 안 갔어요. 네. 예, 일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야, 예. 뭐 이렇게 싱거워요 뒤가. 그러니까 평론가 화를 내든가 아니면 예. 평론가라는 직업이 이렇다. 근데 네. 저는 일개 평론가여서 그런 거지만 평론위원장은 좀 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에 가는 동시에 핸드폰으로 봤어야 했다라는 거를. 집에까지 오면서 못 그럼 오는 새벽 겁니다. 같이 다 만날 뻔했네, 어제. 그런가요? 자, 아. 자 신문으로 가시죠. 신문, 이게 예. 지금 좀 가장 핵심은 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 디올백,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건데, 뭐 뭐라고 이건 뭐 예상 가능한 거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명품백 이렇게 썼네. 네. 예,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했는데 예, 제목에 예. 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정하게 못 끊어서 아. 제 요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목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는 표현을 제가 입말로 해서 예. 그 톤을 말씀드리면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요런 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신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동아일보는 뭐라 그랬나요? 예. 윤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좀 아, 드라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대신에 여기는 이제 디올백. 그렇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하면서 왜 동아일보는 디올백을 강조할까? 예. 뭔가 불편한 신기가 드러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디올백. 예. 6개 우리 신문 보잖아요. 예. 유일하게 제목에 디올백 쓴 데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군요. 저기 종합면이에요. 예. 종합면에도 역시 고집스럽게 동아일보 역시 고집스러워. 디올백.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작은 작은 파우치야? 작은 파우치.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비건백은 비건백이라고 굳이 모든 언론사가 다 불렀잖아요. 비건백 들고 다닌다. 환경주의자다. 개를 사랑한다. 친환경스럽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좋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어제도 다 그 안에 다큐 안에 있었어요. 아, 그게 KBS 있었어? 그 일종의 다큐였어요. 자, 있었구나. 마지막 한겨레 신문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 김건희 명품백이라고 했고 대통령 명시적으로 사과는 없었다. 일면 머릿 기사에 네. 사과는 없었다고 표현한 신문은 한겨레 네. 딱 한 군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궁을 봤는데 사과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심리학과 교수가 가르쳤잖아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과다. 정확히 사과는 예. 박장범 앵커가 처음 시작할 때 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는 미국의 애플이고 그다음에 맞아. 한국의 첫 사과다.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아. 그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과는. 그게 또 물가 개사가- 얘기한다고. 또 개사과밖에 없었구나. 물가 얘기한다고 그 대통령한테 쉴드 치면서 예. 일종의 뭐 농담 투로 그 자기 나름의 유머스럽게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근데 조선일보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조선일보는 어떻게 그랬을까? 음. 조선일보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이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 사진도 없습니다. 일면에 이렇게 불충한 신문이 있습니까? 축구 있잖아요, 축구. 네, 클린스만 사진이 대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네. 사실 이게 김센 거거든. 왜냐하면 그 자정에 그 축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요르단전을 이겨버리면은 그렇지. 오늘 대담이 그냥 다 묻힐 뻔했어. 근데 조선일보 나름대로 저거는 풍자를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개 숙인 예, 손흥민. 고개 숙인 손흥민과 클린스만이 있고, 클린스만과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게- 클린스만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니 느낌이 윤석열 그게 대통령이랑 무전술 비교하면 축구다.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무전술 그래서- 축구다. 우승 찬스 걷어찼다. 이 좋은 대담, 이 아. 좋은 기자회견 대신에 한 대담을 왜 걷어차버렸냐라고 하는 우리 조선일보의 다큐 대통령 특별 대담도 다큐 형식으로 찍어서 피곤해요. 지금도 그렇지. 다큐 또 다른 다큐를 찍고 있어요. 제가? 우리 피곤해. 저런 제가? 다큐에. 그런데 이게 은유와 비유는 하지 말고 바로 직설로 갈까요? 그런데 이게 늘 보면은 제가 또 이 김성환 이 평론가 위원장님이 예. 아주 옛날에는 예. 미디어 오늘이라는 신문에도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미디어스라는 진짜 옛날인데. 그렇죠. 예. 아주 옛날인데
저도 이제 미디어스라는 네. 이제 인터넷 매체에 있고 한데 그때 신문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 또 중요하게 분석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진 뭐 실었냐 이거예요. 일면에. 그렇지. 네. 사진을 뭘 실었고 어떻게 실었고 중요해. 그다음에 그 네. 실었을 때 표정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많이 분석하는데 그렇죠. 다른 모든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조선일보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매체에 있을 때는 요거 분석합니다. 왜 없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그럼 과연 요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런 방식으로 이 특별 대담인지를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신문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걸 안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사설을 보죠. 그러면. 그렇죠. 사설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뭐라고 일단 했습니까? 보수 언론은 대체적으로는 보수 언론 플러스 한국일보 정도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여튼 설명을 하려고 했고 진정성을 갖고 뭔가 하는 투였다라는 것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혼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 너 좋아 너 노력한 거 알겠어 너 이런저런 거 그래 한 거 알겠어 그런데 이 그런데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사실은 더 아픈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보다 해명 위주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는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제2부속실 있어도 이거는 예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담이라는 형식이 적절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질문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자회견에 비해서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담 방송사인 KBS는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대담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생방송도 아니고 지난 4일 녹화한 방송이었다. 라고 하면서 야당의 비판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사설도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내용의 지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의료 해소에는 미흡했다인 거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도 윤 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작은 따옴표 치고 많이 아쉽다. 네. 이건 많이 아쉽다. 예. 김민하 평론가가 이 방송이랑 TV 네. 방송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라디오 같으면 귀로 이렇게 다 듣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끊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적절히 잘 끌어주셨어요. 네, 아니죠. 아니. 한방에 얘기를 하려고. 네, 최근 세상에서도 내가 많이 끌었던 이유가 그거야. 네, 아니 저도 방송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아. 끊기는데 익숙해요. 네, 이제 와서 네, 그거는 방송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래. 익숙해요. 네. 조선일보 아까 제목 네. 봤잖아요. 네. 일면 편집 봤잖아요. 네. 편집 사실 아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네.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했는데 네. 일종의 새로운 서사를 쓰셔가지고 네. 근데 충분히 전혀 근거 없는 서사는 아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내용 형식 미흡 윤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참 따뜻하다. 예.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생각하면서 네, 속으로 일종의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포기했거든. 근데 지금의 정국과 대통령에 관해서. 예. 일종의 이걸 보면서 예. 저는 제일 먼저 일종의 선수들은 느끼는 건데 그 일면 편집과 그 다음에 사설 제목을 누군가는 만진 흔적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최대한 이거 너무 날카롭게 가면 안 돼. 예. 약간 좀 우리가 그래도 따뜻하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런 이제 느낌으로 누군가 사설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설 다 나와도 대장지 보고 전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설 제목하고 약간 톤이 달라요. 뭐냐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최 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그 목사하고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선물을 받은 데 대한 명시적 사과는 없었다.
이건 없었죠. 한겨레 경향하고 톤이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까지. 예, 누가 들어도 그런 사과는 없었던 거니까. 북을 찬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괴뢰 역도라고 한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 이 뒤부터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예요.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관저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서초동에 있는 아쿠로 땡 예. 거기에 지하에 뭐 아크로 비슷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 지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복도에다 검색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설치할 수 없어서 몰카를 못 걸러냈다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거는 다 알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검색기가 그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지 않고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카톡으로 아까 미리 또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얘기들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데 예. 사설 제목은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앞으로라도 잘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칼럼을 썼다는 거고요. 중앙일보는 그냥 칼럼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톤이 비슷해요. 예.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 내용, 동아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요 중앙일보하고 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 내용, 이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그 대담으로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몰카 공작임은 분명하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보여준 공인의식 부재는 실망스러웠고 대북 정책 등 국정에 관여하려는 듯한 발언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배우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이번 대답은 국민적 우려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 얘기하면 오늘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건 최고 백미예요. 최고 요즘 동아일보가 백미인데 칼럼의 짱이야. 요 백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딱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그 언론들의 이런 기사들이나 사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단어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명품백, 디올백, 동아일보의 디올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KBS 박장범 기자의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논란. 작은 파우치. 예, 파우치 논란을 이야기를 했는데 파우치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왔거든요. 세간에서는. 방송에서는 명품백, 그리고 디올백 논란, 또는 이제 세간에서는 디올백 논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품 디올백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근데 했다는 이것도 측면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예. 한지는 모르니까 예. 가짜 뉴스 또 퍼뜨린다고 예. 유튜브니까 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예. 얘기해 주면요.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할 때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그건 외국- 맞아요. 예. 외국 회사 중요해요. 예.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어느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파우치 파우치라고 회사라고도 안 해서 예. 어느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들 단어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뭔가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그거는 잘못 짜여진 각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본인들 그런 각본을 짜는 본인들이 멍청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국민도 김건희 여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걱정을 합니까? 누가 이 받은 것을 걱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미 지나갔는데. 물론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랄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다. 근데 그거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사저 논란이 있을 때부터 사저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출근하는 게 옳으냐.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은 뇌물 수수와 같은 명품백 수수의 논란은 국민들이 그런 작태, 행태를 뇌물 수수하는 거를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한다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뭘 걱정을 해? 그래야 말입니다. 도대체. 예? 누가 뭘 걱정을 하냐고. 네.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뭐가 유감스럽고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행태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런 행태에 관해서 분노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하나 더 사과도 안 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싫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걱정을 합니까? 언론들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까? 뭘 걱정을 해요? 네,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네네.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KBS에 대해서 우리 박장범 우리 앵커 또 아시잖아요. 또 박장범 앵커하고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서로 대면대면해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작은 파우치에 네. 대해서 물어보려면은 앞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부부 싸움 했느냐 뭐 이런 걸 네. 물어보던데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뭘 물어봤어야 됩니까? 이거 어딨냐를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됐느냐, 돌려줄 거냐 이걸 물어봤어야지.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KBS 우리나라 사실 언론을 대표해서 KBS 뉴스를 진행하는 공영방송 KBS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질문을 메인 뉴스 하는데, 앵커잖아요. KBS 네. 얼굴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기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대통령한테 기껏 질문하는 게 부부싸움 했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분노 미터가 좀 차시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네, 한 그렇군요. 가지만. 네. 또 화내 봅시다 또. 몰카 공작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들이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규정을 하는 거는 권력이 규정을 하는 거에 관해서는 의무를 좀 가지세요.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라고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한 겁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한 거면 끝까지 진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최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까지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디올백을 사서 들고 한 번 더 가서 그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이 나왔잖아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그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사람들에게 폭로하게 한 몰카 공작이었어요. 잘못됐습니까? 그 행위나 수단에 관해서는 저널리즘적으로 갑론을박할 수 있겠죠. 그럼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북한의 어떤 공작이면 그걸 밝히세요. 그래서 관계 당국이 그걸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말려줘요. 좀 이제 박장범 씨가 그걸 물어봤어야 됐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것도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가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대화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가면은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그런데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KBS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재밌는 칼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진행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지금 막 얘기하면서 순서가 다 뒤집어졌어. 네, 이거 근데 중요해 이거. 칼럼을 얘기하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네. 아주 백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진영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푸틴도 4시간 생방송 기자회견 했는데라는 제목이에요. 푸틴도 4시간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는 요 제목에 담긴 의미는 기자회견을 왜 안 하고 이걸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심지어 독재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하더라도 녹화를 하더라도
신년사를 1월 1일 날 녹화해가지고 그날 오전 바로 오전 9시에 바로 내보내더라. 심지어 푸틴은 4시간 생방송으로 내외신 기자 600명을 모아놓고 하더라. 거기서 심지어 대선 출마하지 말고 젊은이에게 양보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거기보다 제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영방송과 달리 정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원한다고 녹화대란 방식을 수용한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교롭게도 녹화대란 결정이 공개된 1일 KBS가 이달부터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갑자기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7,02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4,407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 1,100억 원을 삭감한 긴축 예산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야, 공교롭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실은 요 날부터 이게 인건비 삭감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일종의 요 인건비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한 경영 체제로 막 돌입을 해가지고 예. 다들 이제 기자 직군이든 PD 직군이든 이제는 수신료 징수하기 위한 대로 다 가가지고 징수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뭐 이 업무들은 일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제를 지금 갑자기 이 홀딩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게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이분은 제기한 거예요. 혹시 공영방송이 예, 아니고 관영방송이 되면 수신료 계속 걷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소위 엿바꿔 먹었다는 얘기야. 엿바꿔 먹었다. 그렇죠.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과연 윤석열 정권이 KBS에 대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서 타격을 입혔지만 그거를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전이랑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사실상 무기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할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KBS가 분리징수 결정을 했어? 대통령실이 여론이 이러니까 분리징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우회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KBS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어. 근데 시행 유예는 KBS가 결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동아일보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 보니까. 그 전에 그리고 여권에서 KBS 수신료 제대로 걷어야 된다. 안 내고 싶은 사람은 내지 않아도 돼야 된다.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쓸데없이 왜 그렇게 내느냐라고 조장하고 뭐 했던 김기현 대표랄지 박성중 의원이랄지 뭐 윤핵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관해서도. 이거는 뭐 정치권의 그 권력에 줄을 대면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 데리고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몇 개월 만에. 지난번에 좀 전조가 있었죠. 예. 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전제가 될 때 인건비를 막 크게 삭감한다고 했더니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걱정하면서 물어봤잖아요. KBS를 막 걱정해줘요. 전조가 있었는데 인건비 그렇게 막 1,000억씩 깎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깎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걱정해 줄 정도라는 거지.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실에 가면서 혹시 결실을 거둔 거냐 그게 이런 의혹을 제가 아니고 동아일보가 의혹을 지금 제기했다. 그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저 근거도 없이 막 저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수신료 수입이 줄어 죽는 줄 알았던 KBS로서는 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녹화 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이 한 말이 아니라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한 말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 있잖아요. 그 언급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또 공교롭게 관훈 토론에 참석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언급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이죠. 김경열 비대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칫 다 잘릴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폴더 인사하고 뭐 이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언급하기를 꺼려했잖아요. 이미 다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어제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열한 몰카 공작이다. 친북적인 사람이 공개 의도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라면서도 경호 문제나 여러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걱정할 부분과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 예.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서로 톤 맞춘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26년 동안 사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저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DNA가 있대요. 사정 DNA. 사정 DNA.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은 상황이 달랐을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화 시켜버렸어요.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음을 달리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얘기를. 그리고 그 대통령이 표현을 쓸 때 이거 정말 계산해서 사용한 표현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매정이라는 표현 또 써요. 예.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예.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예.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일부러 박절, 매정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만나달라고 해서 억지로 만났더니 명품백 아니 작은 파우치를 외국의 어느 회사가 만든 거를 이렇게 안겨주고 가버렸다. 그걸 또 몰카로 몰래 찍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이게 또 화내실 거죠? 아니요. 공과 사를 전혀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걸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음에 할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한동훈 김경일 야당 대표 얘기 한마디 하고 야당 대표와 좋겠다. 관련해서 지금 뭐 한 2년 동안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공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는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매정하게 비정하게 인간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적인 자리를 일부러 안 만들면서까지 안 만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대통령이 할 자세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 부인이 뭐 아버지의 선친의 어떤 친구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60, 70년대 사고방식 같은 거예요. 막걸리 먹으면서 좀 표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카톡 메시지로 사고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만나주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명품백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주니까 그럼 만나자. 그럼 뭐라고 설명한 건가? 그것도 박절하게 끊을 수 없어서 매정하게 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욕심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박절하게 매정하게 끊어버린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국민들이 이 상식적으로 통합과 화합을 하려면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해라 그러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영수회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당정분리가 돼 있다. 그리고 당정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의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고 이때만 당정 분리야? 집권당의 파트너는 야당 대표다. 이때만 당정 분리야? 어떨 때는 당정 일체가 돼서 혼연 일체가 돼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위에서 찍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때만 또 당정 분리예요? 정말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여당 집권당 비대위원장 물러나 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믿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다 믿는다라고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일 비대위원에 대해서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해요. 하세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어제 간헐토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나온 건 이런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이것은 미흡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작은 파우치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흡하다 지금 모든 언론이 보수 언론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동훈 미흡한 게 아니고 뻔뻔하고 위선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언론이 이제 주업 네. 언론이니까 네. 언론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여론을 자, 제대로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언론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아까 예.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미흡하다니. 근데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신문들을 쭉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일 비대위원도 신문을 쫙 봤겠죠? 예. 어제 분명히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경일 비대위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TV에 이게 나온 걸 보고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미흡하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은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조중동도 지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걱정이 거쳤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 방송으로 김경일 비대위원은 더 이상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작은 파우치 논란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김경일 비대위원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했느냐? 안 봤다. 안 봤다 그랬어 오늘 아침에? 네. 아니 안 이 봤고, 중요한 대담을 안 본단 말이야? 안 받고 난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예. 나는 5글자만 말하겠다. 예. 아쉽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겠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이게 정말 아니 뭘 저런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김경률 씨도 이렇게 갑자기 열받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뭐 최강 시사를 하든 뭐 시사를 하든 KBS에 있을 때 이것과 비슷한 논란,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아내와 관련돼서 법카 논란이 있었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씨 법카 논란이 있었을 때 비판하셨잖아요. 비판했잖아요. 몇 차례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예, 몇 차례 비판을 했는데 김경률 씨랄지 한동훈 씨랄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와서 김경률 씨는 참여연대에 있다가 이 윤석열처럼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예? 정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조국에게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만큼의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10분의 1 정도라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식 표현 빌리자면 그래야 사람이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 미흡하다니요. 근데 한 번 더 분노해야 될 게 예? 한 번 더 분노해야 될 게 영수회담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어제 그다음에 주제가 영수회담이니까 영수회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은 여당의 일원 당원일 뿐인데 여당 지도부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당 지도부를 거스르고 야당 대표를 만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권당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든다. 그렇죠. 그래서 안 만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만나지. 그렇죠. 여러 차례 그럼 같이 만나면 되잖아. 영수회담 얘기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과거 정권들도 대통령하고 각 정당 지도부가 다 같이 만나는 그림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국만 그런가? 미국도 하원 의장 만나고 상원 의장 그렇죠. 만나고 그냥 수시로 만나 그냥 수시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예. 영수회담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빼라니까. 그렇죠. 아니, 윤석열 이재명 만남 영수회담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예. 않으니까 예. 그렇다면 여당 대표랑 예. 다른 정당 대표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라도 만듭시다. 다 같이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지 말자니까. 윤석열 이재명 만나.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예.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안 예. 하고 여당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예.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거슬러서 거스르는 걸 할 수 없다라고 답을 내놓을 때 박장범이라는 앵커는 뭐라고 예. 질문해야 되냐? 여러 당 대표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도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얘기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대통령도 이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여서 부실한 얘기를 의도가 있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영 논설위원이 다 분석해 줬잖아요. 네. 왜 그런지. 네, 수준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가름하고 예. 그러면은 대통령은 진짜 당정분리한 건가? 근데 뭐 대통령이 XX라고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경로한 것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울산 북구에
험지 출마 요구할 것 같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6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야세가 강한 데가 북구예요. 지금 이상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김기현 전 대표를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풍경은 뭐냐면 김성태 전 의원이 컷오프 됐다고 반발했잖아요. 그 반발하면서 한 얘기가 윤핵관 박성민, 이철규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완장차고 호가호위하고 당을 분탕질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다. 대통령이 당정 분리해서 네. 야당 대표를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집권당을 소홀히 하게 된다며. 근데 지금 이런 뒤에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소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는 예. 조금은 이제 뭐랄까 물론 이제 평론가 위원장님이 이제 네. 이렇게 아니 뉴스를 컷오프가 된 거에 대해 감정이 그렇죠, 격해서 그럴 수도 네, 있지. 뉴스를 전해주신 거긴 하지만 예. 워낙 이제 뭐랄까 와일드하시고 다혈질인 분이 그런 스타일이신데다가 김성태. 그래서 예. 크게 반발하는 와중이어서 왜냐하면 그분은 자녀가 KT에 부정 채용된 거에 대한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죠. 그런데 예. 대체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사람들이 비윤계다라는 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혜진 있고. 의원 그런 거고 예. 서병수 의원 그런 서병수, 거고 예. 그렇죠?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도 뭐 대체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뭐 그런 거고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은 그래도 이제 옮기면은 조금 승부를 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또 결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은 북구는 조금 모르겠어요. 북구라고 하면은 조금 더 험지일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지켜볼 포인트는 이렇게 비운 지역구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출신이라든가 친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확실하게 아 비윤은 험지로 보내고 친윤 좋은 자리 주는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딱 두 사람 쪼고보라 그러면 이원모 주진우 두 전직 비서관들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는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동을로 보내고 주진우 전 비서관은 다른 또 어딘가 험지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아 그러면은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훈 토론에서 이게 과연 비윤만 험지로 보내는 건지 지켜봐라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 말을 지키나 봐. 이게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들도 좀 다른 데로 보내나 봐. 험지로 보내나 봐라는 이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동을로 보내면 강동을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해볼 만한 지역구일 것 같거든요. 이게 시도를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강남에서 강동으로 빼서 보내는 건데. 그렇죠. 강남을보다는 훨씬 어렵겠지만 근데 강동을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많이 본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재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소위 말하는 강동벨트라고 해서 젊은 이제 20초 남았어요. 그런 분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적인 논란 이분이 불편한 말 많이 했거든 대통령 예. 입장에서 예. 또 논란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 입장을 얘기해드리면 알 것 예. 같아요. 이게 다 설명이 돼. 아직 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청이 온 바 없다. 음. 울산 남구을 현역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 컷오프 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건 또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하네.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뒤에 예. 이게 관련 소식인데 예. YTN 민영화가 사실상 결정이 됐다.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예. 붙여서 가야 사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왜냐하면 그렇죠. 방통위가 예. 김홍일 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 지금 2명 체제잖아요. 이 독임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합의제 기구인데. 근데 2명이서 그 위에 또 윤석열 있잖아요.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예. 어제 회의를 열어서 달랑 2명이서 회의 열어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주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많이 복잡하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YTN 지분을 유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도록 했잖아요. 넘겨줬어요. 근데 방송이라는 특수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주주 승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 차례 그거 승인해 줄 수 없어라고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시 서류 갖춰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가지 변경 승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네 이거 대주주 승인은 내주되
이 조건은 충족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줬는데 그러니까 사회이사와 감사를 유진 ENT 최대 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해라.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해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등등 해가지고 걸었는데 언론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가지 승인을 걸면서까지 승인을 내줄 거면 뭐하러 승인을 내주냐고. 10가지씩 조건을 내걸 거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승인을 내주기로 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예. YTN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공개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맞느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YTN이 무슨 뭐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는 방송사도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이. 준공영방송이 대통령이 뭐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 KBS 우리가 많이 비판했지만 지금 언론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앵무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 앵무새가 이번에 특별 대담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초라한 현실이다. 이게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3류 아마추어들이 정권 한 3년 남았습니다. 겁이 없어. 겁이 없습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세요?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 전망합니다.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앞에 그 신년 대담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힘들었어요. 재밌게 듣느라.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듣는. 네. 듣고 있다 여기 앞에. 네. 빨리 가세요. 네. 스픽스는 힘들게 보시고 신년 대담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사실. 안 봤구나. 분리하면 안 보네. 그냥 김경률도 안 보고 장성철도 안 본다. 안 봤대요 김경률? 김경률 안 봤어요. 그 유튜브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 네. 그 부분만 좀 찾아서 그 봤어요. 부분만. 네. 바로 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네. 기함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예상은 했지. 기함. 네. 파우치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파우치로. 아예 그냥 앵커가 질문하는 기자가 이른바 파우치 논란이라고 우리가 이른바라는 건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파우치 논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 세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언론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명품백 논란이든. 그리고 디올백이라는 거는 뭐 그 광고성이 짙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나 공영방송에서는 못 쓴다.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해요. 그러면 명품백 논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조그만 백. 조그만 백 논란? 300만 원짜리 조그만 백. 네. 아니 그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선정하기 싫으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핸드백 논란.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요. 근데 앵커가 다른 네. 질문들은 네. 다 그냥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했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말할 때부터 본인이 정말 긴장을 해가지고 경직돼서. 막 말도 좀 더듬는 것 같고 네. 본인도 좀
이거 참 물어보면은 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위축 그게 보였습니다. 용산과 KBS가 짰나? 그런 생각. 파우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건가? 예. 우리가 잘 여성분들은 그 단어가 익숙하지만 남자들은 그 파우치라는 그쵸.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죠.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근데 음성은 이렇게 편집은 못해요. 네, 편집 못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선택을 한 거야. 그 단어를.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편집이 됐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조율이 됐고, 예. 뒤에도 조율이 됐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산의 의중이 100% 반영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무슨 명품백 이런 거 빼. 그냥 파우치 논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뭐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14시간 만인가 만들어냈잖아요. 논쟁을 만들어 구도를 바꿔버리는. 전 제가 볼 때 100% 실패한 게 좀 믿으세요.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 어떤 자료 같은 거 대통령께서 보지도 않으셨다. 그냥 날 것으로 거기서 녹화 대담을 했다. 그게 것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좀 받아보고 공부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워낙 해박하게 많은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걸 보지 보기에는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유식한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날것을 할 거면 생방송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날것을 할 걸 뭐 3일 동안 묵혀요. 날것을 갖다 썩혀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올바로 전달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것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정기관 출신이라는 이야기,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6년 동안 몸 담았는데 그래서 본인이었다면 그런 걸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매정하게 끊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글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뭐 박정하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범죄랑 윤리도덕 막 뒤섞어 버려요. 예. 그잖아요. 아니 이건 범죄를 물어보는 거거든. 국민들은 그게 범죄 아니야 물어보는데. 아니 근데 검사였으면 그런 예. 사건을 그 수사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 관대하게 생각해야죠. 아니 관대하게? 감옥 보내죠. 당연히 이 정도면. 아니 감옥을 안 보낸 게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이번 대담의 가장 큰 감옥까지는 아니고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 아, 뭐 여하간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거죠. 유죄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예. 신년 대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수가 있다. 이재명이야. 아니 왜냐면 이제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예. 정진상에게 속아서 유동규한테 속아서 아니야.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관련해서 그 최근 사건 중에서는 이재용 재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임 때문에. 네. 그러네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 판사의 그 논리 그대로라면 죄가 안 돼요. 지금 저 이재용 같은 경우는 3조 원을 삼성전자 주식을 그대로 그냥 생짜로 샀으면 3조 원이 더 들었어야 돼. 삼성물산이랑 그렇게 아주 억지로 합병을 안 하고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본인의 또 다른 의도, 판결문에서도 꼭 그 의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죄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건들은 배임이라는 건 경영상의 판단이나 행정적인 판단이거든. 그러면 행정적인 판단으로 꼭 그 의도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본인이 뜨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 다 기각되는 거야. 그러네요. 다 기각되는 거야. 그건 전부 직권남용이 아니야. 배임도 성립이 안 돼. 그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게다가 3조 원을 이재용은 실제로 이익을 얻었지만 판사가 그걸 보질 않았거든. 네. 이재명은 스스로 본인한테 떨어진 돈이 없어. 네. 그랬다 427억 조수지 이야기했다가 그것까지 기소장에 못 넣었잖아.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런 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수혜자가 아니고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대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죄가 예, 있었습니까? 그만큼 그 배임이라는 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지금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거를 특수부 검사들이 조중동의 논리대로 하면 이용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용과 이재명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중동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참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어떤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하게 판단하고 옹호하고 해명하고 설명해 주는
자리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과연 우리가 아는 옛날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옳으면 옳다 뭐 본인의 소신과 의지대로 수사를 했던 그런 윤석열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것도 신화일 수 있지. 신화예요? 예. 아니 뭐 또 너무 또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 의심이 드는 게 네. 그렇게 많이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네. 많이 술을 드시고 언제 공부를 했을까? 공부라는 거는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또는 고시 패스하고 공부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늦깎이로 지혜를 깨우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무학으로 지혜 깨우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술을 수십 년 동안 많이 드셨으면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 원래 많이 알아서 해봤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유튜브 보면은 다 정리해서 아니, 알려주니까. 그게 아니라 술- 되게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노무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 하고 나면 늙어요. 네. 늙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그럼요. 새. 얼마나 읽을 게 많으면. 맞아요. 그 강홍국 작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새벽 2시, 3시에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예,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연설문. 다음날 아침 연설문 그런 식으로 온대요. 그렇죠. 새벽 2, 3시에. 근데 이분은 새벽 2, 3시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장동 특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걸린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문제예요. 수사 무마 의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중간에 본 윤석열 검사라는 신화가 있다면 그 이전에 소위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이라면 아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특검을 거부하면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얘기했으니 그 논거대로라면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대장동 자금의 마중물을 만들었던 부실한 대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옛날부터 그 대통령은 강직한 검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사를 하면. 그런 혐의들은 과거에 그 세무서장 있지 않습니까? 윤대진 씨 그 형님인가 하나. 그렇죠. 예. 그것만 보고 그 들어요. 골프 논란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가 본인이라면 뭐 확실하게 뭘 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본인이 했던 그 관련된 본인의 지인들에게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공과사가 엄격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제까지 그 행적들을 보면 공과사가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정말 공과사를 구분을 못한다.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얼마나 조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모른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한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알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뭐 말을 이렇게 그 과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이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예? 슬쩍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미디어 스핀이거든요. 네, 저 스핀 닥터들. 예? 그렇게 쓱 바꾸면 국민들이 다 넘어갑니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KBS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공영 언론사를 BBC처럼 만들어야 한국도 선진국이 될 거 아닙니까? BBC, NPR 다 미국의 공영방송 라디오, NPR도 미국 연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 안 준다고 공화당이 생떼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논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별로 논란이 되지 않던데. 제가 진행자인데. 이번에 신년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자꾸 말을 끊어서 안 할래.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신년 대담을 외부 PD 이런 분들이 저걸 만들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부에도 PD들이 많잖아요.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지? 아니죠. KBS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왜요? 책임을 안 지잖아. 책임을 안 진다. 예. 그러니까 KBS도 원했을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네. 충분히.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박혀야 되는데 아. 스크롤 올라가고 이름이 박혀야 되는데 기획, 그다음에 연출 다 나오잖아요. 작가까지. 그런데 외주 프로덕션이면 법인 이름에 다 감춰지잖아.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역사적인 없지. 책임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있겠네요. 예. PD들 입장에서는 스크롤 올라가서 기획과 연출자 이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그리고 PD들 없습니까?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주 친정권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내가 좀 어디 영전하고 싶다. 제가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기자들에 비해서 PD들은 성향도 그렇지만 일 자체가 리버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을 리버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나의 본인들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각각 영화 감독처럼 만들고 그렇죠. 소 사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년에 몇 억 쓰고 얼마 집행하고 그 권한을 뭐 한 10년 차 이상이면 네, 이렇게 네, 갖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를 않고 싶어 하고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이 망해도 본인 책임. 그 그렇죠. 프로그램이 흥하면 스타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자는 검사들처럼 조직문 하잖아요. 데스크가 있잖아. 그냥 데스크 뒤에 숨을 수도 있고. 근데 앵커라는 자리는 이제 좀 다르지. 앵커라는 자리는 얼굴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박장범 기자가 느꼈을 중압감, 부담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녹화로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 프로덕션이 하는 형식이 됐고 이런 거를 하려면 가령 대담을 하기 전에 앞에 지금 그 앞뒤로 중간에 인서트 영상 이런 거를 먼저 다 찍어요. 다 찍어. 왜냐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출 것들 다 넣어놓고 안전하게 굉장히 많이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대담을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거의 100%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이미 대담하기 전에 그 어떤 그 인서트 영상 찍을 때 이거는 바이든이 준 선물. 그렇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는 기자 참여하는 제작진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실의 해명과 설명은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사전에 뭐 각본 없이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했다. 저는 미디어를 28년 동안 했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객관적인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캐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고등학교 교사들 교육 지침서에 나와요. 미디어는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자체, 파우치라는 말을 장명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죠.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스픽스 심층 토론에서는요. 예. 전직 최경영 KBS 기자분을 모시고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오늘 얘기를 아니 해보고 꼭 있습니다. KBS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스핀이 되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히 아니, 제일 몇 가지는 알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대통령 신년 대담을 보고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평론가로서 느낀 점. 서정욱 변호사가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구나. 뭐라 그랬죠? 월요일 날 예. 나와가지고 99% 예. 설명을 하고 예. 1%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겠다라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겁니다. 사과 없습니다. 유감 표명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역시 서정욱 변호사가 핵심 실세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 스픽스에서 좀 불러가지고 여러 얘기를 좀 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세긴 세구나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죠. 네. 왜 그래요? 나 그게 궁금해.
이재명 대표와 네. 민주당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옆에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 세금은 깎아주잖아. 그 얘기는 저 들어보지 않았죠. 예. 근데 왜 내 세금을 이렇게 뜯었는지. 딱 그 정도로 서정욱 변호사만큼 부자가 아니잖아. 서정은 네. 많이 부자죠. 예, 서정욱 변호사 부자였거든. 많이 부자. 예, 많이 부자죠. 제가 그 말을 들었던 분도 부자예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세금은 깎아주잖아. 예. 아, 그래서 속으로 현명하시다. 아니 근데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훌륭한 유권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은 챙겨야지. 예, 그건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예.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나? 콜라면 평론 같은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본인은 그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부분을 헛갈려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내에서는 그런 인지 부조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윤석열을 지키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30%는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실제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거 조그마한 백, 좋아요. 파우치 받은 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사과 못해요, 그거. 그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얘기 왜 못하세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하죠. 김한길 위원장한테는 정말 답답하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답답해. 아니 이게 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이 아니 이거는 헌정 중단. 아니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 헌정 중단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행정부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국무위원의 자리라는 거는 본인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왕 밑에 신하가 아니라고. 민주사회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본인의 권한과 책임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근데 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뭐 상황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담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내일 한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지금 많이 A 수석과 B 비서관. 네, 그래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나오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도 못해요. 그냥 그분이 무엇을 하든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제어를 하거나 뭐 조율이나 조치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큰일 났어요. 본인들이 누구한테 저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받잖아. 저 세금 많이 내왔거든요. 네. 예. KBS 저 들어갈 때 SK텔레콤보다 월급이 높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방송사가 훨씬 더 좋았어요. 네. 통신사보다. 네. 예? 비교도 안 됐어, 사실. 네.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 그때 당시에도. 예? 2,400만 원 월급할 때 저 3,800만 원 받았어. 네. 예? 근데 세금 많이 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괘씸해요.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나라가 지금 누구 건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참 걱정되고. 참 아니 국방의 의무 저도 했거든요. 세금 내왔거든요. 세금 떳떳하게 내오고 국방의 의무를 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런 말하다 쫓겨나야 되는 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면 사과할 거는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통정매매 이미 했잖아요. 통정매매. 통정매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통정매매라는 거는 서로 간에 그렇죠. 짜고 했다.
분명히 했잖아. 예? 그리고 수익 받았잖아. 네. 수익 받은 거에 관해서도 지금 그때 만약에 사실을 알았다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닉슨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래놓고 헌정 중단 뭐 하면 뭐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 역사가 되풀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갔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돌아갔습니다. 여하간 근 2년 동안 직언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새삼스럽게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얘기하는 게 헌정 중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헌정은 중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탄핵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헌정의 하나의 질서 중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협박을 해요. 탄핵을 하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헌법에 어떻게 탄핵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을 중단시키는 용어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헌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폭정을 행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거기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국민한테 못 주니까 국회한테 준 거예요. 그 국회가 지금 행사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그걸 헌정 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것도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마타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건 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네,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일들이잖아요. 탄핵과 헌정 중단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괜찮을까?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나라에 어떨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 유권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은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심판하라고 선거가 중간중간 있는 거고 일단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과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어떤 수많은 질문들을 네.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럼요. 이건 예. 뭐 지표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 예.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은 계속 저런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총선을 실질적으로 치르고 지휘해야 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어물쩍 뭉개면서 넘어간다면 어물쩍 뭉개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이미.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네. 정서가 제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이 압박을 자기 지지층과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과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인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 전 단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부분도조차 하지 않고 박정하다는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돈 많은 양반들이 계시면 그 양반들이 공무원들 300만 원씩 가서 명품백 주면 네. 받으면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박정하게 미안해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아버지 친구분들 여러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명품백 갖다 전달해 주면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박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받으면 된다. 아 이게 해명이라고 국민한테 내놓는 해명입니까? 하여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뭐 서울의 소리인가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된 나온다는 것을 얘기가 뭐 있었죠. 예. 또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유,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또 이게 또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울산 북구 출마 요구. 이거는 울산 북구는 노동자들이 그렇죠. 우세한 지역. 네. 예. 그래서 여당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지역인데 이걸 누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 이철규 뭐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아니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철규나 장동혁은 본인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한동훈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공천은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실무진 쪽에서 쭉 검토를 한번 해봐요. 이 지역은 우리가 5% 이내로 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쭉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많이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주세요라고 한 분들이 대부분 좀 단체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 출신, 그리고 김태호 경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옆으로 가더라도 좀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받은 지역을 제가 쭉 봤더니 5% 이내 차이로 졌더라고요. 그 논리는 말이 되네. 그때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그 그런 논리는 거죠. 말이 돼. 예.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내가 약간 좀 밉보여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병수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했고. 처음에는 불출마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나는 이준석 편도 들어줬고 저번에 당대표 선거 때 안철수 편 들어줘서 나는 밉보였다. 네. 그래서 나는 공천 안 줄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험한 꼴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참모들이 말린 거죠. 일단은 상황 지켜봅시다. 먼저 그럴 필요가 없다. 험지 출마 요구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렇게 해서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선택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이제 김태호, 서병수 이 두 분은 옮기겠다고 했는데 예. 김기현 전 대표는 내가 왜 거기 가냐? 나는 내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할 거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가지고 약간 좀 삐걱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설마 당대표까지 했는데 나가지는 않겠지. 이거 무속 출마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공천을 안 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저는요 계속 이런 요구를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당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급들 있잖아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건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 지역 내에 약간 좀 어려운 지역에는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좀 시간이 지나 보시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네. 뭐 선거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선거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수치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이겠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 측근들을 집어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강남 날아가는 거 보세요. 둘이 날아가잖아요. 졸지. 말 한마디에 둘이 날아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강남 누구 이원모 박진 뭐 예를 들면 다 이원모 둘 다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해서 안 날아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날아갔어요. 그죠? 그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김기현이에요. 네. 당대표 할래? 지역구 갈래?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그냥 당대표만 해. 지역은 나가지 말고 이 반대로 했다가 지금까지 지금 찍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전 그렇다면 이 의도가 뭘까? 저는 당연히 대통령의 핵심적인 측근들을 특히 수도권은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이니까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 을 몰아가기 위한 저는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서병수가 날아가고 김기현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김태호가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TK 지역에는 조재선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 그래서 그렇게 압박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불신이에요?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대담에서
나는 이번 공천에 관여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하고 나 그래가지고 나 한동훈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난 총선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어요? 아니 3개월 만에 이준석 날리고 체리따봉 보내고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줄줄이 말하고 아니 그럼 우리가 과거를 보고 지금 예를 들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그냥 지금 있으니까 선의로 말해서 난 아무 잘못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럼 믿습니까? 대통령 말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관여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 많은데 진양의 아나운서 영입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언니? 예,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올렸던 인스타그램인가요? 이거 페북인가요? 마크 로스코전. 예, 마크 로스코전 사진 저도 갔었어. 혹시 김건희 라인? 아니 라인은 아닌데 네. 이 작품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해. 그래서 가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네. 이거 본 거는 저는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모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찍었었나 봐요. 네. 그런데 김건희 마침 또 진양의 아나운서가 지금 영입이 됐단 말이지.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누가 추천했을까? 듣는 얘기가 되게 네. 많은데 예.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이 방송까지 위험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거 안 네. 돼요. 예.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옛날에 잘 알고 가까우셨구나. 그렇게. 아니,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이분이 무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양에? 예,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걸 어떤 내공을 쌓았든가. 예, 그러니까 네. 뭐 국민의힘에 있어서 진양이라는 분이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저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는데 언니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양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연합도 좋아했던 거야? 아니면 한동훈이 좋아했던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드러나는 거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밖에 없으니 당연히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하건 아니면 용산을 통하건 아니면 남편을 통하건 이 제안을 했으니 왔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추정. 합리적 추정은 자유니까요. 그거 가지고 걸어버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방송 나와서 아무도 발언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양해해 주겠죠, 현 정부가? 그것도 제가 또 너무 관대하게 현 정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전히 영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통령의 부인이 막강한 권력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것도 선거 시기에. 영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배지를 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배지는 30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300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엄청난 권력인 거죠. 하나로만 생각하세요? 300개 중에 한 개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가 모르지. 아니다. 그건 모르지. 하나, 둘, 셋 계속 이제 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제 입에서 탄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좀 선거 치르고 하죠. 선거 치르고 하라고요? 선거 끝나고 끝나고 한번 국민의 민심을 확인해. 민심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 맞죠. 네. 예, 우리가 사실은 모르니까. 아니 네. 진짜 이러다가 모르니까 그냥 국민들 민심 모르지. 네, 민주당이 공천 막 파동 나가지고 그렇지. 막 탈당자가 많아서 민주당 표가 지역에서 갈라졌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럼 압승할 수 있어. 국민 수도권에서 압승한다니까요. 그런 조짐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조짐에 관해서 말해주세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 전직 문재인 정권의 장관 출신들 4명 공천을 안 준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예. 도종환 문체부 장관, 도종환, 진선미 여가부 장관,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 이 사람들은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전에 대선 시절에 임종석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임종석은 이미 그냥 이미 나온 거고 굳은자고 안 주는 걸로 굳었다? 네, 여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땡땡 하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 언론에.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제대로 돕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천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따옴표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몇 선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공천을 탈락시킨다? 이분들이 그냥 감내하고 그래요. 난 뭐 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 그냥 낙천 받아들일게요. 이럴까? 아니면 나 억울하다. 나는 무소속이라도 아니면 제3지대 가서라도 출마할 거다. 민주당표 갈려요. 그럼 여기는요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민주당 아니, 총선에 되게 제가 큰 볼 땐 리스크. 이제 국민의힘 팀부터 더 저기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이렇게 새롭게 부각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원래 있던 얘기. 더민주혁신에 의해서 맨 처음 누굴 공격했습니까?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김병기 검증위원장을 네, 공격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또 친문 586은 옛날부터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 소위 전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한 정부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586은 이건 제가 볼 때 이제는 아주 레전드한 얘기예요. 이건 뭐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586이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니 당신들이 혁신을 하던 아니면 용퇴를 하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 참에 그런 얘기들이 저희 친명계 내부에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룹화를 시킨 것이 문제라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전해철, 도종환, 진선미, 이인영이 하나로 묶입니까? 묶일 수 없는 아니, 제 묶으라니. 말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었겠죠. 아니, 기사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이인영과 전해철을 묶습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예? 거기 이렇게 어떻게 진선미와 예를 들면 전해철을 묶습니까?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요. 기사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고 정말 진짜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땡땡 하면서 인터뷰까지 한 것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일단 저는 그 프레임 자체는 586 운동권이라고 해서 운동권이면 다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산업화 세대만큼 그 민주주의 세대도 우리나라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죠. 네. 예. 그리고 산업화 세대만큼 민주주의 세대도 우리나라 역사를 뭐랄까요? 약간 좀 뒤틀리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게 한 세대의 문제냐? 네. 그거는 전혀 아니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혀 아니지. 민주당이 네.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천의 갈등 최소화가 필요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짠하고 국민 앞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이런 인물 공천합니다. 이거보다는 현재의 공천을 분열 없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네. 호감도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 이번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2020년보다 더 대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두 가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두 네. 번째는 구체적이야.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좀 물러서야 된다. 네. 그럼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선대위체.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해철 공천 안 줘요. 그럼 전해철 탈당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현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위기 관리를 어. 잘 하시는 것이 옳고 세 번째 조건은 김종우 교수님을 공천 주느냐. 김종우 교수님 공천 주면 총선 이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한 네. 세 가지 조건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유익 있게 생각을 우리 또 해보시라. 김용우 교수님은 스픽스를 참 사랑하시겠네. 저는 장성철 소장님을 사랑하지요. 예, 스픽스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스픽스의 한 번의 사례로 스픽스를 신뢰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듯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빠뜨리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뭐냐? 국민은 기득권 정당들이나 정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집단 정당에 대해서 물갈이를 통해 새롭게 변하기를 바래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정당들,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당들은 초선들이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강의 안무를 빼기 위해서 뒷물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물이 막혀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뚫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게 좋은 정치라고 얘기했었어요. 과거에는 사례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지금 지칭하는 뭐 친문 586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시대나 4년마다 그런 어떤 리더가 나와서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일부 막 날리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저거 좀 뭐 변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석입니다만 입당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정당이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바라는 방식으로 소위 진영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진영을 갖추는 것이 상식적이어야 되고 갈등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리더, 그것이 만약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이든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서 새롭게 등장하는 선대위원장이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결단이겠죠.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위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직을 놓되 뒤로 한 발을 빼고 선대위원장을 전면으로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진영을 그대로 간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당한 세력 그리고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소위 압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진영 자체를 예를 들면 친문 586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예를 들면 내부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그 목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갈이 개혁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공천한다는 거하고가 서로 상치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윤석열과 이재명도 서로의 진영에게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내부의 진영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팬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또 586이라는 낙인 또는 검사 출신이라는 낙인, 친윤이라는 낙인 또는 친문이라는 낙인, 뭐 친명이라는 낙인으로 서로 간에 견제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모르겠거든.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백종원 씨 정도 아니면 지금 그렇게 또 새로운 인물도 없어요. 요즘에 각 당에서 인재 영입하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인재 영입은 그냥 자기네들이 아니 이렇게 좀 물갈이 하려고 해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 분열과 갈등 없이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탈당해서 나가면 현역 의원들은 10에서 15% 얻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 표 많이 뺏어가요. 이게 또 현실 정치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민주당 못 이긴다니까. 정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또 두 분 다 정치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물갈이 해가지고 얻어올 수 있는 표와 갈등 관리를 잘해서 분열 없이 선거 치르는 게 어느 게 더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느냐?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게 물과 기름을 잘 타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더기 부서 장 안 당할 수 없는 장 당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뭐냐면 전 이런 일이 항상 벌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어차피 그러면 안 그러면 계속 3선, 4선, 5선, 6선, 7선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본인이 용퇴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갈이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받아들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나가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양대 기득권 정당이 꽉 눌러가지고 지지율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사구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따져보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가는데 나간 사람이 소위 특정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뭐냐면 소위 양대 기득권 정당 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당이 혁신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소위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주저앉힐 것이냐, 아니면 나갔을 때 나간 사람들 자체가 소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 대부분 다 할 거지.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 되게 현실론자인데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배지를 못 달면 정치를 못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등 제3신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니들 명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배지 달아라, 무조건 배지 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심판론이 높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의석 그리고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요 윤석열 정권 견제 못해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예, 균형가 예. 좋아.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